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TV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으라차차, 오늘 철도민영화 특집입니다. 철도민영화에 맞서서 철도노조가 지금 10일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정권의 아주 무도한 탄압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철도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할 건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공감대를 넘어서 아주 강력한 이유, 근거, 설득력 등을 더 공유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었던 김용훈 위원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철도 민영화 이슈뿐만 아니라 또 우리 노동운동에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과감 없이 때로는 또 개선도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도 우리 청취자들이 또 의견도 주시면 잘 전달하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올 건데요. 정말 오늘 끝까지 해주신다면 철도 박사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장사익 선생님의 기차는 간다라는 노래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아주 구수하고 서글프네요. 재밌고. 이런 노래가 있었군요. 장사익은 우린 찔레꽃밖에 모르는데. 자,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 위원장님이셨죠.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참신했던 김용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철도 전문가 하면 이분을 꼽는데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둘째가라 하면 서로 알 뿐. 철도 박사. 철도의 눈물이라는 책도 내서 화제가 되신 박흥수 기관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흥수입니다. 기관사였으면 지금도 기차를 몰고 계시나요? 며칠 전에 직위 해제돼서요. 이제 전직 기관사죠. 아직 해고는 아니고. 예. 직위 해제하고 해고를 이제 헷갈리는 분이 있긴 하던데. 파업이 끝나면 무사히 복귀해서 복직을 꿈꾸고 있습니다만. 예. 그 중에서 핵심들은 지금, 한 200명 가까이는 해고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위원장님도 기관사 출신인가요? 예, 저는 꿈꾸는 기관사. 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아주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기관사입니다. 예. 김용훈 위원장님을 아는 분들 아마 그 노동운동의 대투사께서 기관사였구나. 꿈꾸는 기관사라는 닉네임은 뭐 어디 글 쓰고 그럴 때 쓰신다고요? 예, 제가 필명으로 쓰고 있고 철도 관련 글들을 기재할 때 제 블로그에 원래 이름이. 그러면 위원장님도 이 노조운동 본격화하기 전에는 기차를 몰았네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몰았습니다. 네. 주로 어떤 노선을? 저는 주로 이제 없어지는 동해 남부선이나 경전선 남쪽에 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몰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철도 민영화 되면 뭐 이런 것들도 다 없애거나 아니면 민간에 떠넘겨가지고 요금 폭등시킨다 해서 지금 고향 시민들이 데모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제가 볼 때는 돈 되는 수익 노선은 민영화하고 돈이 안 되는 정부가 볼 때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지역 노선. 하지만 지역 민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노선을 안락사시키는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수발 KTX가 1년에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뺏어가는데 그럼 적자가 심화될 테고 그럼 기존 노선에서도 요금 인상하거나 적자 노선을 폐쇄하거나 민간에 추가로 개방하는 이렇게 연결될 우려가 상당히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경실련 역사상 최초로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거리 행진을 전개하신
윤순철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권 퇴진은 아니었죠? 퇴진까지는 아니죠.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강력한 항의. 반성해라. 12시 세종문화회관을 모여서 청와대까지 행진하셨죠? 청와대 못 가고 광화문 청사 앞에서 막았습니다. 아, 청사 앞에서 막혔어요? 네, 대치를 했나요? 대치했죠. 우리나라 전경들 대단하죠. 대치하는 잘하죠. 예. 그렇죠. 자, 우리 경실련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요즘 반갑습니다. 한국의 네. 민주주의와 또 공공부의 민영화 반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단체가 우리 경실련이고 예전에 그런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었던 NGO의 그런 대명사로서 아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셔서 같은 우리 NGO계 식구로서 아주 그냥 박수 보내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도 민영화 특집입니다. 궁금하신 거, 또 기관사의 세계, 또 철도 이번 파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글 올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원장님. 네, 지금 직위해제만 8,000명인가요? 그렇습니다.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우리 조합원이 2만 1,000명쯤 되고 예.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 조합원이 필수 유지 업무 인원을 빼고 한 1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예. 파업에 참가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직위제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파업 근데 참가율도 매우 높죠? 예. 근데 직위해제 저도 직위해제 1차로 됐습니다만 직위해제된 그 근거를 보면은 원래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이거나 아주 파렴치한 예.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 직위해제를 일방적으로 시키는데 이번에 저희들한테 또 조합원들한테 직위해제 시킨 거 보면 근무 능력이 떨어진 자 이래가지고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파업 전까지는 상당히 근무 성적이 좋았는데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근무 사유가 기량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최은혜 사장께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사장은 사장 되기 전에 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경쟁체제는 자가당착이라는 기고까지 했었잖아요. 결국 철도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커나가야 된다고 주장하시던 분이 갑자기 예. 느닷없이 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근무 능력이 갑자기 또 어떻게 되신가요? 근무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건 그분이죠. 뭐. 네,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차라리 확 뒤바뀌어버린 분이고. 네. 저 박흥수 연구원님 철도의 눈물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예. 저 많이 팔렸나요?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발전돼서 책들을 많이 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읽어 철도의 눈물. 예. 그러면 철도 민영화를 왜 반대하는지 아주 조목조목 잘 나와 있는 거죠. 예, 아주 이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예, 그러면 지금 논점이 되는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예. 저도 얼마 전에 국회 TV 가가지고 3대1로 싸웠거든요. 예. 원래 2대2해야 되는데 다 철도 수소발 KTX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이 3사람이 나온 예. 거예요. 나중에 작가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예. 한 명이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 방송 와서. 세상에 얼마나 황당하든지. 예. 3대1로 싸웠는데, 끝까지 철도 민영화 아니라 이렇게 주장을, 수소발 KTX를 네. 통해서 경쟁만 하는 거지. 예. 자회사니까 철도 예. 민영화 아니라고 하는데, 요것이 왜 거짓말인지 핵심적으로 한번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시죠.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이게 애초에 설계도 자체가 민영화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날 국회 방송에도 그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민영화를 하려고 했는데, 예.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라도 추진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철도의 문제를 정부는 뭘로 보냐면 114년 독점이다. 그리고 공영체제의 문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쟁체제와 민영화. 그래서 민간 경쟁체제가 국토부에 꽤 오랫동안 유지된 기본 철도 정책이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때 노골적으로 이걸 재벌에게 팔아넘기려는 사업자 공모까지 이루어진 건데 그것의 기초 설계도가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합작품이었죠. 예. 그러면 이게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서 다음 정권은 2월 됐고 또 대통령 후보는 이 한국철도 발전 전망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거치고 새롭게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설계도는 그렇다면 설계도를 처음부터 다시 한국철도의 진정한 발전 방안이 무엇인지 이걸 전제로 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의 설계도를 그대로 놔두고 몇 가지 장치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꼴이냐면 백화점 설계도를 갖고 백화점을 지으면서 우리가 완공되면 가정주택으로 쓸게 걱정 마 이러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수소발 KTX의 지분이 우리 철도공사 지분이 41%가 안 돼 59%를 개방하는데
공공 부분에만 개방하겠다 그러지만은 공공 부분이 인수를 안 하고 민간에게 매각하면 바로 철도 민영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수서블 KTX 경쟁체제 하에서 기존 어차피 철도공사 노선들이 민간에 개방되거나 폐쇄되거나 요금이 올라가는 그런 면에서의 또 민영화의 폐해까지 동시에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부 주장 보면 이제 죄송합니다. 예, 요즘 감기 몸살이 아주 심하게. 네, 괜찮습니다. 힘내십시오. 예. 그 정부 주장을 보면 이게 뭐 그 연기금을 동원하고 이래서 민영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민간 기업의 가장 전형적인 기업 형태거든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작동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그 수익 배당이고요. 하나는 주식의 매매죠. 예, 이 두 가지 장치가 가장 중요한 주식회사의 운영 기법이고 또 이것들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전형적인 민간 기업과 민영화 시스템의 기업 체계를 갖다 놓은 거죠. 그리고서는 안전장치를 두겠다. 민영화를 방지하는 뭐 정관을 두겠다 하는데 안전장치를 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체제라는 거예요. 예.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왜 굳이 그 위험한 체제를 만들고 안전장치를 두냐.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근원적으로 공익성과 효율성을 담보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런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효율성을 이런 가장하에 향후 대비되는 여러 가지 이 철도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두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윤순철 차장님. 예. 철도 공공성 시민 모임도 만드셨는데요. 자, 정부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는 아주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정부인데 철도 민영화 아니라는데 왜 자꾸 철도 민영화라고 하면서 데모를 하세요, 도대체? 아니, 민영화, 아니, 1차적으로. 예. 똑같으면 논리가. 이명박 정부 때 좀 전에 이제 박홍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경쟁체제이지 절대 민영화가 아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도 경쟁체제이지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명박 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게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복사한 거예요. 복사판입니다. 복사판. 예. 그대로 그 골격은 다 가져가는 거고. 단지 이것을 이명박 정부 때는 2012년 임기 말에 1년에 한 번에 해치우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6개월 만에 다음 정부로 넘기자. 그러면서 은밀하게 이제 그 법 제도 개선하는 작업을 한 뒤 용역을 준다는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딱 되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6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대통령 취임 4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그게. 예. 4개월 만에 철도 발전 방안 이렇게 딱 나온 건데 결국 골격은 뭐냐? 나는 이것을 한 번에 못 팔다라는 것을 MB 때 봤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서 팔겠다. 그래서 2017년까지 화물까지 다 쪼개겠다. 그렇게 해서 팔겠다. 그래서 대신에 팔 수 있는 장치로 주식회사로 형태로 간다. 근데 주식은 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최근에 와서 이제 뭐 국토부랑 합의하고 또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죠. 코레일 지분을 30% 주겠다 했는데 이거 41% 늘렸단 말이죠. 이걸 왜 늘렸냐면은 지주회사 법적인 공정거래법의 요건이 40%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최현애 사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국토부랑 협의를 잘해서 11%를 주식을 늘린 게 아니고 지주회사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11% 국토부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그 민영화가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나를 믿어달라 하려면은 주식 없이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 거래 자체를 아예 원천 봉쇄하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민영화 안 하겠다 하면은 국민들이 믿어주겠죠. 그러지 않고 나서 언제든지 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은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놓고 나서 민영화 안 하겠다 하면은 지금 안 믿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번 속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런 측면이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다 결혼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이든 뭐 이렇게 뭐 와이프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집에 있는 돈 되는 거 다 갖다 팔려고 그래요. 예. 그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정 불화가 생기겠죠.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인 거고 이게 더 간다면 결국에는 갈라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국민이 박근혜 정권과 갈라설 수 갈라선다는 건 어떤 거죠. 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예.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좋습니다. 거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에요. 저희는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황당하게 김무성이가 대접을 붙였더라고요. 세상에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이 모두 안녕 못해 대접을 붙였는데 김무성 대접을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총진군하자는 식으로 썼더니 언젠가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의 취지를 왜곡해서 자기들 때문에 국민들이 안녕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위원장님 뭐
철도 민영화 이야기 계속 할 건데 박근혜 1년 어떠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빅라이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옛날에 히틀러 선생이 대중들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예. 그리고 거짓말도 자꾸 줄기차게 일관되게 하면 언젠가는 속을 것이다. 예. 대통령이 엊그저께 일주일 만에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누차 계속해서 철도 민영화 안 하겠다고 하는데 철도 노조가 파업에서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는데 금방 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주식회사 설립을 해놓고 민영화 안 하겠다. 이거는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재밌네요.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 철도 민영화는 87년도 단일한 망을 가지고 있던 일본 국유철도, 국철이라죠. 국철을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1개의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하면서 민영화가 시작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예를 보더라도 97년도 IMF 외환위기 시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 경영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 대상 기업이 6개인데 한전, 뭐 담배인상공사, 뭐 한국중공업,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뭐 한국공항사 같이 지금 완전 민영화돼 있거나 민영화 수순에 가 있는 그 공기업들을 망라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공기업의 첫 번째 수순이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이나 우리 국내법에 비춰보더라도 수석 KTX 주식회사 설립은 분명한 명백한 민영화의 수순인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면 그렇게 반대도 심하고 국민들도 민영화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아니 그저께 이런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할 이유가 없겠죠. 그저께 국토부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 민영화 방지책을 회사 정관 같은 그런 거로 얘기하지 말고 법률로서 명시하자. 그러니까 그거에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법률로 예를 들면 저기 주식을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안전장치를 두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정부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민간에게 매각할 의지가 없으니까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령 공적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투자자의 이유는 주식 배당을 통해서 철도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국민연금이 7% 정도의 수익률을 가지고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철도 내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7월 달에 국토부하고 철도공사가 미약한 내용이 폭로됐지만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반 철도나 코레일의 요금을 5% 이상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 짓을 왜 하냐는 거죠. 그 짓을 왜. 그 7% 수소에서 나는 7% 이익은 철도 밖으로 유출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애꿎은 철도 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이 엉터리 같은 짓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수 의원님 부채가 심각해서 민영화도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데 정작 수소발 KTX가 5천억 정도 1년 매출이 나오는 황금 노선이란 말이에요. 그걸 팔면 부채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너무 안 맞죠? 예. 작년에 설명 좀 해주시죠. 작년에 그 KTX가 벌어들인 그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고요. 그리고 5천억 정도가 흑자를 봤습니다. 수익을 얻었죠. 그리고 이 5천억이 다른 지방선,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현재 전체 28개 정도의 노선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보는 노선이 KTX 경부선 노선입니다. 다른 노선들은 다 적자입니다. 광역철도, 우리 수도권 전철이라고 부르는 경인선 정도도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 뭐 거기 흑자는 다 아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 거기 타보시면 그 유리창에 얼굴이 밀릴 정도로 그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흑자인데 그 정도 흑자 갖고는 이 철도 전체 적자를 메꾸긴 힘들고요. 그리고 KTX에서 벌어들이는 흑자 규모로 집안 적자선이라든지 이런 데 교차 보조하는 거고 일부에서는 이런 교차 보조가 굉장히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산업에서의 이 교차 보조는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 균질성을 유지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런데 수소발 KTX가 분리되면
매출액이 당장 4천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지금 연구 분석에 따르면 나오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 부실과 어떤 비효율 때문에 이 수서발 KTX 분리한다 그러는데 이 분리 정책이 경영 부실을 더 악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그렇죠. 명백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결국 코레일의 자연사를 유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 운영 부실을 더 가중시키게 되죠. 예.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7%라는 그 배당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데 외부로 유출하게 되는데 이게 항구적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정책의 목표는 철도의 적자를 갖고 철도의 비율을 없애겠다. 그 비율은 결국 적자를 갚는 거거든요. 근데 적자를 갚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들을 다 빼버리는 거죠. 빼버리고 네. 일정하게 확보된 독점 노선, 수익이 보장된 독점 노선만 운영하게 되면 제가 사장으로 가도 거기는 얼마든지 적자를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 이제 KTX 이제 민영화가 확실하고 심지어는 이 위험한 정책을 잡음으로써 기존의 우리 철도공사의 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적자 노선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통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고향 시민들도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전국의 지역민들이 다 총궐기가 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착한 적자인데 그렇죠? 그 철도를 뜯어서 없앨 필요도 없는 거고. 윤순철 사장님. 예. 이 최현애 사장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민영화도 반대하고 뭐 경쟁체제도 자가당착이라고 한 기고문까지 한 사람인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막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걸까요? 이 정권은? 아무래도 사장으로 왔으니까 국토부랑 처음에 와서 이제 본인의 말과 다르게 좀 부딪혔겠죠. 예. 근데 국토부가 지금 아시다시피 연말 되면 사실은 국토부 서승환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이니까 국토는 보통 이제 주택과 부동산 쪽, 도시계획 쪽이고 교통은 이제 철도 이런 이제 물류인데 이런 쪽인데 실제 이미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가 두 가지 공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주택 쪽에서 가장 큰 행보주택인데 예. 여기는 주민들 반대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거 시범 사업도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쪽 정책이 지금 다 실행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예. 그다음 남은 게 지금 교통 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철도 민영화 이슈였는데 사실은 지금 약속은 6월 달에 해놓고 나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설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장관이 1년 동안 해놓은 게 없어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어차피 뭐 지금 아시다시피 곧 장관 평가도 들어갈 것이고 부처 평가도 들어갈 텐데 장관이 뭐 했냐 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강한 압박 속에서 지금 사실은 코레일도 굴복시킨 거 아니겠느냐. 최현애 사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사장 되기 전에 소신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막상 들어와서는 뭐 이렇게 국토부에 강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지 않겠냐. 근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최현애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본인의 소신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이나 사과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소신이 바뀐 건 해명은커녕 맨날 철도 노조만 매일처럼 거의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던데 위원장님 그러면 이 정권은 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뭔가 민영화에 대한 어떤 자기 신념 같은 게 있어서 밀어붙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어떤 신념이고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제 말씀이 과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일종의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금 현재 범행 상황이고 국민을 네. 아주 그냥 열받게 괴롭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은 명확한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겠죠. 재벌이 바라버리려고. 그렇죠. 그것은 아예. 토건 마피아라고 얘기되는 4대강 삽질 사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건 자본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삽질할 대상들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서를 건설한 그 자본들에게 그것들을 주고 싶었던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대 인맥들 등등 이런 혐의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났던 거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는 왜 그럴까? 자기는 절대 민영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4대강이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뭐 술을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뭐 경쟁체제지 민영화는 아니다. 이것과 비슷한 거짓말은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 각 부처에서 어떻게든 세수는 안 늘어나니까 세출을 막아야 되는 거고 그러한 강한 소위 부채 해소 압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 저는 제일 강하게 느껴지는 건 이런 겁니다. 건설 부채를 빨리 갚아야 되죠.
예. 철도 부채가 심하다고 하지만 철도 부채 종류는 건설 부채와 운영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악성 부채는 바로 건설 부채죠. 이 건설 그렇죠. 부채가 얼마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국토부가 과연 제대로 했던 것인가? 그럼 건설 부채를 빨리 그리고 그 건설 부채도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토건 자본들에게 빨리 갚는 방법은 어떻게든 운영해서 등골을 빼서 선로 사용료로 갚아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범행 동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지방 노선에 대한 PSO라 해가지고 지방 노선에 대한 적자가 필연적인 곳에 대한 정부 보조를 해주는데 이거 좀 안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려면은 이 지방 노선이 없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 사실 그 경쟁이나 시장 원리에 따르면 지방 노선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철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따라서 노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세 없는 복지국가라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동권, 지방민의 이동권이 그렇죠. 없어지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재벌 특혜, 네. 그다음에 민영화. 박근혜 대통령께서 파리에 가가지고 프랑스 우리로 치면 프랑스 정경련에 가서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조중동은 뭐 박수 받았다, 한복발을 잘 받았다, 뭐 발음이 좋았다 이랬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도한 것은 르몽드였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박수를 받은 이유는 발음 때문이 아니고 그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었다. 그것이 바로 유럽 시장에게 철도를 개방하겠다. 철도를 개방하겠다.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거기 앉은 사람이 제가 흥분했어요.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중부양이라도 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밖에 나와서 철도 개방하겠다고 하고 최은혜 사장님은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민영화되면 선로를 베고 눕겠다 하고 선로 베고 누우면 안 됩니다. 벌금 물어요. 큰일 납니다. 철도법 위반이잖아요. 바로 현행범입니다. 현행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밖에서 개방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최은혜 사장은 민영화되면은 베고 눕겠다. 이런 앞뒤 안 맞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믿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박홍수 의원님 세계적으로 파탄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작은 정부나 재벌 대기업 특혜나 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게 박근혜 이명박 정권 핵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세계 곳곳에서 신자유주의 폐해가 워낙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신자유주의를 극복한 다른 대안,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정부, 민영화, 무한 경쟁 이 패러다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힘들다 그러면 대안적 자본주의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철도 산업 부분에서는 90년대 이후 강력하게 IMF 이후에 추진됐던 여러 가지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또 철도 민영화를 주도했던 그 신자유주의 키드들이 수십 년 동안 철도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출발점이 어디여야 되냐면 한국 철도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뭘까 그리고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은 무엇일까 여기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영화라든지 경쟁체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국 철도를 어떻게 여기 구색을 맞출까 이 비율 덩어리라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선의를 베풀겠다 하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적을 갖고 왔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철도 정책을 내온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부고요. 하나는 교통연구원인데 교통연구원의 과거를 들여보면 지금 용인 경전철 말도 안 되는 수요 예측에서 거기는 망했죠. 시립도서관에 새로 신규 도서도 제대로 못 갖다 이게 철도로 들어가는 그 엄청난 세금 때문에 다른 복지조차도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인천공항철도 말아먹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엄청난 그 범죄 전력이 있는 집단이 또 KTX 수발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이 효율적인 철도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과거 인천공항철도도 그랬고 용인경전철도 그랬고 그 교통연구원이 장밋빛 전망을 했던 집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국토부의 이 차관, 여행연구 차관 이런 분들은 과거 그런 이 인천공항이라는 이런 설계를 했고 또 이 인천공항철도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제 속에서 결국
여기에 투자했던 민간 자본들은 매각 대금을 갖고 먹튀를 했고요. 네. 1조 2천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코레일이 적자를 따놓고 인수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관료로서 정책을 위반하고 또 거기에 논리적 근거를 대는 교통연구원 이런 말도 안 되는 집단들이 한국철도를 살리겠다고 나선 이 시점에서 그들의 말을 믿어달라고 했을 때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의 문제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네티즌들께서 정말 똑똑하게 좋은 글 많이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라고 부를게요. 여기 AFP 통신에서도 한국이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 기업이 개방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의 선언에 300여 명 청중은 대단히 열광했다. 우리 김용현이 말한 것처럼. 불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공중부양. 예. 그 다음에, 왕싸가지님께서 박근혜 씨 공약 증거 하나도 없어요.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등등 20개. 여기 우리 민주노총하고 참여연대가 만든 편데 올려놓으셨네요. 잘 봤고요. 특히 이제 슬라지님께서 마침 우리 이제 부채에도 나왔으니까 슬라지님이 철도 적자를 누가 해놓고 그 모든 책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지 아주 핵심적인 짚은 방금 인천공항철도 이야기 하셨어요. 그걸 수요 측도 잘못 오고 엉터리였고 부채가 2조 가까이 나왔나요, 그게? 제가 그 적자만 그걸 철도부에 떠넘겼죠. 철도 부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게 과연 저 같은 귀족 노동자들의 방만 어떤 고임금 때문에 발생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17조 적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그 코레일 이거는 이제 공식 자료를 있습니다. 그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2년 정확히 코레일의 부채는 11조 6천억이고요. 예. 그럼 그런 11조 6천억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기에 철도공사가 출범하면서 4조 5천억이라는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인수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인수받게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교통연구원이 예측한 수요에 따르면 코레일이 굉장히 수익을 얻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 정도 부채는 너희들이 인수해야 된다라고 떠안겼죠. 예. 근데 4조 5천억이 그럼 이 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끝나고 받은 건데요. 1단계 공사 끝나고. 그러면 그 이전에 좀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게 처음에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계획하고 제출하면서 나온 내용은 뭐냐면 5조 6천억과 공기 6년에 이걸 건설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5조 6천억 갖고 건설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근데 이게 공기가 2배로 12년 늘어나고요. 건설비가 18조가 넘어오래요. 그러면 이게 왜 늘어났냐? 말도 안 돼.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 설계하다 보니까 건설하다 보니까 폐탄강이 나오고요. 다시 또 보강공사하거나 설계 변경해야죠. 또 건설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 조사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화재가 발굴돼서 그 일일이 또 재 노선을 조정하거나 또는 노선과 관련해서 경주 우회로를 만드느냐 아니면 직선로를 만드느냐 이런 정치적 논란과 사회적 논란이 계속 반복되고요. 또 대전이나 대구역에 대한 이걸 지상화할 거냐 지하화할 거냐에 대해서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나서서 제가 이 도시통합을 해서 지하를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하는데 그렇죠. 선거가 끝나면 다시 정부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산이 힘드니까 그냥 지상화하겠다. 근데 공기가 길어지니까 선거가 또 와요. 그럼 후보들이 또 그런 공약을 내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와 토건 마피아들의 이 전행 속에서 애초 5조 6천억이면 가능했던 것이 18조로 불어났고 그 18조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전가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코레일의 방만경영의 결과냐. 또 인천공항철도도 마찬가지죠. 인천공항철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국인 블로거가 세계에서 제일 편한 철도다. 그래서 누워서도 갈 수 있다. 막 이용차가 없으니까 그런 비아냥을 사람이 없어서 누워서 갈 수 있는 철도거든요.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요 예측과 그거에 따른 손실분을 민간 자본에 다 주고 결국은 버티질 못해서 철도공사에 1조 2천억이란 거액을 떠넘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철도 원가가 지금 100원이라면 요금이 78원이에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경영을 할 때 원가가 100원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익해서 한 120원 붙여서 하는데 철도 요금은 원가보다 낮게 측정하고 이 부분은 부실 방만 때문이 아니라 철도의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정부의 물가 정책이라든지 어떤 교통 편익을 위해서
철도가 부담하는 적극적 역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무조건 전체의 규모의 적자액을 가지고 철도의 부실 방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렇죠. 자신들이 다 잘못해놓고 이 실수를 이 철도 코레일에게 다 떠넘기고 있는 실정인 거죠. 거기다 코레일은 다시 노동자들, 예. 뭐 인원이 너무 많다, 임금이 너무 많다, 뭐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던데. 그거 이제 국토부가 좀 윤순철 차장님 좀 비겁했죠. 아주 비겁하죠 그런 논리는 정말. 예. 이제 그런 걸 볼 필요죠. 아까 이제 부채 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4.5조 원 출발할 때, 그다음에 인천공항 철도 1조 2천억 원, 예. 그다음에 실제 물가 보상률 78%, 그다음에 PS 보상이 잘 안 되는 것들 따지고 나면 실제 이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부채라는 게. 예. 근데 국토부가 어떤 논리를 시작을 했냐면은 공기업이 독점 운영하니까 비효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효율화를 시켜야겠다. 효율화 방법이 뭐냐? 경쟁이다. 근데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출발이. 근데 지금 수서발 KTX가 사실은 지금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인데 사실은 결국 보면은 정부가 적자나 운영 자금 다 대주겠다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제2공사 된 거고. 그다음에 차라리 정말 정부가 부채 줄이고 돈 아끼려면은 차라리 안 만들면 돼요. 차라리 코레일 내에다가 사업부서 만들어 놓고 회계 투명성 높여버리면은 이게 이제 법인 운영 비용, 출자 비용 다 안 들어간단 말이죠. 실제 이제 장비 구입 비용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비효율을 정부가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부는 사실 근본적인 목적이 이 효율화나 이런 부분이 이게 부채를 해소하거나 이런 부분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예. 아니 근데 위원장님. 네, 진짜 우리가 노동자들이 참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뭐한데 진짜 경제학 원론으로 들어가서 보잔 말이죠. 예. 저쪽이 제가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소위 말하는 형용모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중에 극치 중에 극치는 이런 거죠. 독점이기 때문에 적자. 독점이 왜 적자납니까? 독점 기업이 적자납니까? 그렇죠. 독점이면 올라갑니다. 그럼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예. 독점인데 적자가 났단 말은 다른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제가 몇 가지 사례 들어보면 예를 들면 물류 있어요. 물류. 화물에서 적자 많이 나거든요. 예. 이것은 산업용 전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싸게. 싸게 해서 재벌들 육성하는데 박정희 시대에 우리 이 재벌들 대기업들 육성해 주기 위해서 엄청난 특혜를 많이 줬는데 그중에서 싼 전력으로 하게 했고 운송도 지금 절반값으로 지금 철도가 운송하는 건 아닙니까? 예. 철도 운송에 무슨 개인이 뭐 택배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다 이건 수출 대기업들이 하는 거죠. 이때까지 싼 전기와 싼 운송 요금으로 그만큼 이득 본 세력이 있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경쟁하면 요금이 내려갈 것이다. SKT, LG U 플러스 KT 통신사 3개나 있는데 왜? 안 내려가지고. 내려갑니까? 요금 오히려 더 올라가요. 벌써 내려갔습니까? 독과점 상태에서 더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경쟁, 시장 원리에 따르면 경쟁은 독과점을 강하죠. 예. 오히려 강할 뿐이죠. 그래서 독점이니까 적자다. 경쟁하면 가격 내려갈 것이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자기들 생각이고, 예. 그야말로 엉터리 같은 이야기다고 생각됩니다. 경쟁 가격 내려간다는 인간들이 적자도 손떼기로 언론 쪽하고 요금 폭등시켜주기로 뒤에서 짰잖아요. 결국 올라가네. 경쟁하니까 요금이 올라가네 오히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결국 지역 독점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수서 KTX가 수서 지역을 관할하는 독점 업체 아닙니까? 예. 수서에 있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서 안 타면 예. 그만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가지고 서울역까지 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서 무슨 경쟁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 국토부가 그 트윗으로 또 댓글을 담가보면 저는 참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데요. 뭐라고 이 트윗에 올렸냐면 수서발 KTX가 민영화가 되고 요금이 올라도 네. 그럼 싼 코레일 타면 되는 코레일 KTX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민영화돼서 요금이 올랐는데 수서에 있는 분들이 여기 비싸니까 서울역까지 와서 타는 구조가 제정신인 구조, 정상적인 구조인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을 책임지는 관료로서 제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가는 거죠. 철도를 모르거나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네네네. 우리 요즘 아니겠습니까? 네티즌들께서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제 철도가 무너지면 다음은 어디 왕싸가지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의료를 민영하려고 그러고 가스를 민영하려고 수도를 민영할 거다 이렇게 하고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한다는 노엄 촘스키 선생님의 말도 많이 돌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많이들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저녁에 우리 촛불 집회 나가겠다. 7시. 서울광장 7시죠, 오늘?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때? 2차 상경투쟁인가요? 오늘 6시부터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조합원들이 전부 다 이제 서울로 와서 먼저 촛불 집회 전에 그렇죠. 철도노조 민노총 집회를 하고. 예. 시청광장에 아이스링크가 있지만 어제 철도 간부들이 보니까 그 아이스링크 눈 치우고 또 그 안 춥게 깔개 자른다고 깔개로 5만 개 자른다고 손가락 골절 입은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오셔가지고 그 예. 은박지 깔개 준비 많이 네. 해놨으니까. 그리고 7시부터는 대선 1년. 예, 응답하라. 총체적 불법 예. 관권선거 규탄 범국민대도 있으니까 오늘 많은 분들 오실 텐데 우리 진짜 여러분 저희도 이 방송 끝나자마자 서울광장으로 갈 거거든요. 오늘은 좀 오랜만에 다들 나오시죠. 뭐 이렇게 날도 추운데 그렇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몇만 명 좀 살 좀 부비면서 네. 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박근혜 정권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인 게 오늘 18명 추가 체포영장 청구했으면 지금 총 28명이 청구당한 건가요? 그게 저는 좀 웃기는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체포영장 발부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게, 정말 쇼라는 게, 엊그저께 우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예, 철도노조 압수수색하고. 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틀 전부터 담당 경찰들이 알려줘요? 다 알려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치우고 아주 전격적으로 그것도 새벽에 할 거를 갖다가 기자들이 이제 아침에 너무 빨리 하면 카메라 안 되니까 뭐 8시에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완전히 1,몇백 명을 둘러싸고 우리는 와서 다 가져가라 했는데도 막 매트리스도 깔고 소방차도 뭐 갖다 놓고 막 엄청난 병력들을 투여해가지고 아주 뭐 마피아 소굴을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기껏 해가지고 가져간 게 뭐 머리띠 같은 거 가져가고 뭐 가져갔냐고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하고 그 안에 보면 뭐 피켓 같은 거 가져가고 뭐 머리띠와 피켓을 왜 가져갑니까? 그 나쁜. 뭐 그런 것 예를 들면 절도범이네, 뭐 절도범. 그 하드디스크 복사해 갔다 그러고 예. 별로 뭐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네. 업무방해 혐의라는 거거든요. 예.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11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번 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건데 그걸 다 떠나서 전 세계 국가에서 가장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일본하고 한국 우리 두 나라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노동쟁의에 관한 처벌을 업무방해로 하는 거거든요. 예.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 중 단체 행동권을 발동하는 것이고 그 단체 행동권의 발동에 따른 결과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저해하는 일체 행위가 되는데 예. 이걸 갖다가 업무방해로 처벌하기 시작하면 예. 어떤 합법적인 단체 행동도 할 수 원래 없는 거거든요. 노동 3권이 업무 방해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업무 방해함으로써 그렇죠.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그럼요.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조법을 방해라는 거잖아요. 위반했으면 노조법을 위반했으면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예. 업무방해라고 하는 형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야만적인 나라는 근로조건과 없는 거죠. 직결되는 정책에 대한 파업은 이미 대법원에서도 그래서 합법적이다는 해석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파업은 전형적인 합법 파업이죠. 아니 한 가지만 제가 딱 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예. 근로조건과 무관하다.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이다. 라는 건데 수소 분할로 인해서 새롭게 설립되는 수소 KTX 주식회사에 예. 절대 다수의 직원들은 바로 코레일로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신규 채용이 안 되는 업종이 바로 KTX 기장들이거든요. KTX 네. 기관사들. KTX 기관사들은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코레일에 있는 사람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 민간인이 KTX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바로 KTX 면허도 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대형 화물을 면허를 따려면 필연적으로 일종 보통을 딴 연후에 어떤 경과되어야만 일종 대형을 딸 수 있듯이 예. KTX는 기존 코레일의 열차들을 다 운행한 이후에야만 딸 수 있기 때문에 수소 분할은 필연적으로 코레일에 있는 직원들이 전직 또는 파견 또는
가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운영이 불가능한 회사입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영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이 축소되고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를 또 잃게 되기도 하고 특히 수박 KTX 알짜 노선을 주면 기존 철도공사의 적자가 심해지면 또 분명히 구조조정한다 그럴 거고 뭐 임금을 네. 깎아야 되니 별별 다 공격을 할 텐데 이미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노동조건이 직결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열받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이 너무 뭐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공약이란 말을 사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당선된 다음에 무조건 안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민영화를 하는데 오늘 윤순철 처장님 네. 우리 경실련 거리 행진까지 했는데 네. 박근혜 정부 1년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도났죠. 간단하다 부도났다 그렇죠.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오늘 여론조사 발표했잖아요. 예. 여론조사 발표가 잘 못한다가 44%. 예. 그 지지율이 아니 잘한다가 44%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잘못한다가 46%. 상당히 처음 떨어졌네요. 역전이 됐죠. 예. 생각해보세요. 대선 때 투표율이 그 당선 가능성이 51.6% 당선됐잖아요. 지금 44%란 말이에요. 이 기업으로 보면은요, 그 투자 부적격 등급이고 예.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잠식. 자본 잠식 상태. 여기 보면 왜냐하면 지지 잠식 상태.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한테 보여준 이 국정 운영 능력, 그 다음에 인사, 이 정책 수행 과정, 뭐, 자, 아시잖아요. 여기 KTX 민영화 과정 아시잖아요. 토론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요. 시민들하고도 안 하고. 정부가 맞다, 일방 통행했잖아요. 딱 밑보이게 하면 레이저 쏴버렸잖아요. 사실. 그런 정대 과정 속에서 사실은 1년 만에 사실은 딱 오늘 1년인데 1년 만에 부도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꿔야 돼 보는 거죠. 이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국민들이 결별한다, 이제. 국민들이 계속 국민들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불행해지고 국민이 불행해져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자세를. 국민이 이기는 권력이 없다 그랬는데 박근혜는 보니까 뭐 국민을 그냥 아주 알로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기자간담회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사실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봐 주는 건데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철도 노조 기관사 이전에 또 우리 민노총 위원장님 우리 강력한 사회결투쟁의 부심이었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이걸? 난청지역 청와대는. 아니, 청와대 난청지역. 이정현 홍보수석이라 하시는 분이 뭐 기득권에 저항하는 게 불통이라면 끝까지 불통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뭐 이상한 말 했다더니 그런 말까지 했나, 내시님께서. 예. 야, 그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는 그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기득권에 불통하겠다. 저항한다. 근데 맨날 청와대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재벌대기업 총수들만 불러가던데요. 네. 어저께 정경련도 갔죠? 네. 아니면 민주노총이라는 철도노조 같은 데 안 오고 그런 데만 다니는 거예요. 국민적 기득권의 상징에만. 그러니까 말이죠.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박근혜 예. 대통령이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적 합의란 도대체 뭔가 그러면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도 있고 뭐 하겠지만 국민적 합의의 제일 기초는 국회에서 토론이거든요. 국민을 그렇죠. 대표하는 기관에서의 토론인데 어제 그저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여줬던 서승환 장관의 태도는 완전히 국회의 경멸이죠. 경멸인데 더 우스꽝스러운 거는 새누리당의 반응이거든요. 새누리당 내 반응 최경환 원내대표가 뭐라 했냐면 야당은 철도 민영화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입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데. 아니, 정치권이 그런 말 안 하고 있어요. 철도 민영화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면 그럼 뭐가 정쟁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철도 민영화라고 하는 국가 정책을 갖다가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면 그럼 뭐를 갖다가 한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민생 때문에 야당은 국회로 들어와라. 민생 국회 하자고 하는데 철도 민영화만큼 중요한 민생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국회에서 토론하자는데 장관은 대놓고 개무시하고 예. 국민의 대표라는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가지고 철도 민영화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들 업무 방해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 자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라는 신성한 업무를 방해하는. 아니 정치가 뭡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이 철도 최장기 파업이 되고 그 와중에 대책을로 투입해가지고 사람이 다치고 그러게요. 하는 이 아유. 문제에 있어서 장관의 업무 보고조차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그들이 국민의 대표인지 그리고 이게 정쟁의 대상 그럼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뭐고 도대체 정쟁의 대상은 뭐냐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민생은 없어요, 위원장님. 사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민생 입법이라고 내놓은 거 보니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투기꾼들 나중에 집 많아가지고 팔 때 중과하잖아요. 그걸 면제해 주는 게 민생 입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와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자면 재벌 대기업과 투기꾼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애들이 말한 민생이라는 거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있는 거죠. 예, 박금수 의원님. 이 과정에서 더 안타까운 건 그 서승환 그 국토부 장관이 그렇게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적절한 대처라든지 단호한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무기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뭐 KTX 특위도 만들어놨고 이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은 해온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하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당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본인들이 국회의원 배지는 달고 있는데 자기들이 국회의원이 뭐 하는 줄을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맨날 노동자들한테 뭐 법에 따라서 뭐 엄정 조치하겠다 하지 말고 국민들이 엄정 조치해버립시다 그냥 국회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어부방했죠. 다 사퇴시켜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혜훈 최고위원이 엄청 웃긴 말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 들어가서 SNS에 댓글 다 보는데 댓글 다 외울 정도로 보신다는데요. 그러면 그 엄청난 비판과 국민들 온성을 잘하고 있을 텐데 왜 근데 그렇게 정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고 국민들한테 어떤 원한의 칼을 가는 게 아닐까. 혹시 일간 베스트 댓글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실 거 아니에요. 박근혜를 지지하고 찬양하는 글들만. 야, 이 사람도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재밌는 말 했다고 올려주셨어요. 우리, 누구냐? 제 댓글, 노회찬 의원님께서, 늑대님이 올려주셨는데, 노회찬 의원님이 학점을 몇 점 줄래요? 그랬더니, 아니, 학점 대학생은 주는 거 아니냐고. 이 정권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수미양가로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양을 줬답니다. 근데 많이 주셨는데,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아니, 일베 이야기 나와서 한 말씀인데, 얼마 전에 어버이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철도 노조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항의 집회를 한다는 거죠. 예. 이 어버이연합 그분들 그 철도 노조 사무실에 올 때도 다 무임승차하고 왔을 거거든요. 65세 이상. 그렇죠. 노임 무임인데. 그거 없애려고 하는 게 민영화 하자고, 민영화 반대하는 철도 노조 사무실 앞에 와가지고 제발 민영화 해달라고 그 어버이들이 그것도 다 보면은 용산역에서 다 공짜로 타시고 하시는데 그 어버이연합 회원들은 앞으로 그러면 이제 무임승차 그러니까 노인 할인 안 받고 다 자기 돈 내고 타고 다닐 건지 아니면 민영철도회사가 그 어버이들한테 그런 자선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민영화하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없앨 때 이미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것도 뭐 없앨라 한다거나 70살로 올리려거나 하고 있잖아요. 나이를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1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 사람 별명을 지어왔어요. 말이 안 통한 애트. 예전에 우리 루이 16세와 함께 단두대 사라졌던 프랑스 혁명 때 그 사람 말이 안 통한 애트고 박근혜는 말이 안 통한 애트. 전혀 말이 안 통해요. 이정현 홍보수석이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언어 살인했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일각에서는 나만의 김정은이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섭게 하니까 다른 이야기 사람들 전혀 얘기도 안 듣고 뭐 그런 편들 박수를 열심히 쳐야겠는데. 우리 또 김정 비서님께는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지적도 있더라는 거죠. 몇몇 내시들은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 우리 왕싸가님께 철도 노조에 도착한 1천만 원 수표 수만 개, 1천만 원 수표도 도착하고 수만 개 핫팩도 막 도착했다. 지금 국민들이 응원 많이 보내주고 계시죠? 진짜 핫팩이 4,500개가 와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1,000만 원짜리 수표도 후원이 왔나 보죠? 1,100만 원 넘었습니다. 1,100 얼마짜리 수표도 왔고. 오, 대단하네요. 예.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뭐 고등학생, 대학생, 또 시민분들이 손수 이렇게 편지를 쓰셔가지고 쇄도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이렇게 시민들 지지받고 파업하는 건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전에 제가 살다가 이런 날이
또 올까. 그러게요. 이제 예. 저는 뭐 노동운동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 이런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아마도 철도 노조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쳐왔었고 그 사이에 우리 사회들도 10년 전에 외쳤을 때는 정말 저희들이 또라이 소리 들었죠. 예. 근데 10년 사이에 어떤 민간 자본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예. 사회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되었고 하는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그리고 그 많은 해고와 또 징계와 예. 손해배상을 물어가면서도 이 국민의 철도를 지켜왔던 그 진정성이 좀 통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국민들에게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할 것이고 국민의 명령만 믿고 국민의 철도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이런 생각 너무 좋습니다. 그 국민들은 철도 노조가 민영화 저지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니까 고맙고 생각하고 또 철도 노조는 국민들이 이런 지지가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진정성을 알아주는 것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 대자보를 붙였던 그 학생들도 거기에 철도노조 위원장님 거기 가서 고맙다고 대자 붙였는데 그렇습니다. 그분들 또 민주노총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고맙지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맞습니다. 지금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부를 끝내고요. 2부에서는 철도 민영화 회의 사례 그다음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철도 발전 방안 뭐 일정한 뭐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다면 우리 또 철도 노조에서 그런 부분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그런 점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또 우리 네티즌들께서도 혹시 철도 노조나 우리 철도 발전 방안에 대해서 쓴소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또 과감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김강석이 사랑했지만 노래 잘 들으셨어요? 언제나 들어도 좋은 노래죠. 우리 옛날 공동경비구역 JS에 표현하면 야 광석이는 이렇게 일찍 죽었네. 남조선에서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를 우리 공하고 있어도 만들까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립습니다. 그 사람이 그립습니다. 김광석님 그립고 우리가 아무리 철도 민영화를 저지한 투쟁을 하고 박근혜 1년 규탄하지만 또 우리가 음악과 사랑과 낭만이 있으니까 인생이 구성되는 건데 위원장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민주노총 위원장 중에 가장 잘생기고 가장 유연하고 가장 낭만적인 분으로 꼽혔는데 노동운동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보면 항상 넉넉한 웃음을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유지하세요?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예. 부끄럽습니다. 근데 요즘 철도노조 파업에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 대학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생 헛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같이 다 모두는 노동하잖아요. 예. 우리 모두는 노동자인데 시민들은 다 노동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노동자는 다 시민들이잖아요. 예. 결국 우리 시민들과 노동자는 함께 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연대 지점들을 그동안에 찾는 노력들이 저희들한테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번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그렇죠. 그 엄연한 진실들이 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예. 그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그 대자보도 사실 예. 민영화 찬반을 넘어서서 예. 저 노동자들은 왜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볼 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6.8 혁명의 시대가 오는 건가.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어떤 거대한 사회적 변화의 어떤 첫 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네. 저도 어저께 정부정업청사 가서 대자보를 우리 후배들하고 민달팽 유니온, 청년 유니온,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 청년모금 후배들하고 가서 같이 붙이고 왔거든요. 근데 기자님들 진짜 많이 오시고 통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를 이제 정부종합청사에 간 거 이제 다음에는 청와대 가서 붙이려고 했는데 청와대는 붙일 데가 없어요. 문제는 불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소통운활님께서 철도노조 화이팅, 이사님께서 철도파업 지지 서울광장 꼭 참석합니다. 대리기사님도 시청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포위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증명 공시생께서도 정말 이번처럼 응원은 없었지요. 뭐 내가 좋아님께서도 연대의 힘
강서주민도 철도 파업 지지합니다. 정말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글 보내주신 것도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박근혜 당선 1주년까지 겹쳐지면서 게다가 대자보 열풍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김무성은 정말 싸가지 없는 대자보를 붙였더라고요. 안녕하지 못한 국민들 엿먹이려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뭐 혼신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붙여놨던데 근데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왜 그 대자보가 그렇게 좋았더냐. 그런 비슷한 주장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수평적인 소통의 언어로 네. 나가자 투쟁이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의 훈계가 아니라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굉장히 수평적인 소통의 언어로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기존에 우리 노동운동이나 우리 NGO들도 시민들한테 강변만 한 건 아니지.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맨날 저희는 방식이 그잖아요. 이래서 문제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쟁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 있었잖아요. 이 원장님도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어떤 강렬한 어떤 경문도 있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잔잔한 대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그런 진정성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는 철도 파업으로 인해서 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은 또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철도야말로 소통의 공간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또 여기에는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고 또 여기는 또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과 열린 공장인 공간인 이 철도라는 것을 일부 투자자들의 이익이나 들지 또는 그 해외 이익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통합의 기제로서 철도가 작동돼야지 어떤 소수의 어떤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학생들의 소통의 움직임과 함께 앞으로 우리 철도가 나가야 될 방향도 바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사는 지역이나 취약한 지역이나 함께 연결해주는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해주는 그렇죠. 그러한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남북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안녕들 하십니까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철도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파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더 많은 조그마한 역에도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소통하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언제라도 여기 오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영무원들이 있을 것이고 기관사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좀 더 박광선 의원님 좋습니다. 더 보탬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모든 교통수단 중에 유일하게 자가용이 없는 교통수단이 이 철도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도 자가용 비행기는 가질 수 있어도 자가용 기차는 가질 수가 없거든요. 가장 평등한 교통수단이네요. 그리고 과거 이 철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그 이전의 교통수단은 주로 마차였거든요. 마차는 돈 있는 귀족들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철도가 등장하면서 거기에는 계층과 무관하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해야 되고 그 속에서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라는 안의 공간은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같이 여행하는 것으로서 이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아주 소통의 공간이었거든요. 중요한.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 다르게 굉장히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접근하고 낭만이 있는 교통수단을 여기는 게 거기에 정이 있고 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중요한 교통수단인데 이런 것들을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또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효율의 잣대, 이윤의 잣대로만 치환해서 이 아날로그적 감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적자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거나 열차 운행을 줄이거나 이러면서 하게 되면 정말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리는 대신 일부 투자자들은 그 이익을 뺏어가는 건데 그래서 민영화의 그리스 어원을 보면 박탈이란 뜻이래요. 민영화가 프리바투란 말이 그래서 프라이버티제이션 이렇게 영어화됐다고 하는데 사유화라고도 해석해야죠. 사유화. 사유화.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 전 국민, 전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이익들을 예. 소수의 전유물로 전치시켜서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이 시민적 권리들을 박탈하는 그렇죠.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 정부는 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지 자본의 입장을 또는 일부 소수의 가진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윤수철 실제 보면 좀 더 나가서 보면은 예. 그럼 그러한 가치들을 정부가 어떻게 지금 깨려고 하고 있느냐. 이제 국토부가 이미 철도공사한테 보낸 그 공문을 보면 나와 있죠, 이미. 왜냐면 지금은 같은 요금을 내게 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토부 계획이 뭐였었냐면 이제 이미 이건 용역도 발주돼 있죠. 지금 현재 열차를 속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등급으로 나누겠다. 이게 1등급이 고속, 이게 KTX를 말하는 거고, 2등급이 준고속, 광열차 비슷한 케이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반 열차, 네 번째가 통근 열차. 그런데 지금 국토부가 이 요금을 지금 허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이 KTX하고 준고속 열차에 대해서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했단 말이죠. 예. 이미 그걸 용역 발주도 했었고, 그런 걸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객실마다 차별화된, 차등화된 객실이 나올 거고, 서비스도 달리 될 것이고, 그러면서 열차에 따라서 지금은 동등한 요금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그 서비스도 낮고 객차도 낙후된 이런 열차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 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5월 30일 날, 올해 5월 30일 날 철도공사한테 국토부가 장관 도장까지 꽝 찍어서 보낸 공문에 설국열차를 보고 감동을 받았군요, 이놈들이. 철도마저도 계급으로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후진 데 타고 더러운 데 타고 부자들은 돈 많이 내고 아주 좋은 칸에 타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다 꼬리칸에 태우겠다는 속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칸으로 가봐야 말 거야. 근데 뭐 이게 칸이라도 태워주면 좋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게 돈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열차가 차별화가 차등화가 되고 좌석이 달라지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열차도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적자 지역 노선 없애지면 아예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이 그걸 매각하면 분명히 요금이 인상할 거고. 완전 우리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설국열차를 기획하고 있는 건데요. 예. 열차를 이용하는데 어떤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지불 능력에 따라서 차별적인 열차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열차 이용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장거리 열차 또 단거리 열차에서 각 간선들이 서로 네트워크에서 정확히 맡고 있는 역할들을 필요에 따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철도가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할하고 등급을 나눠서 결국은 이 영국에서는 그래요. 그 민영화된 이후에 철도가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탈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이다 이런 거죠. 네. 그 철도나 지하철과 관련된 구호 중에 철도나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 시간 지켜준다. 옛날에 우리 지하철 노조 그렇죠. 투쟁할 때 보면 그 앞에 그 구호로도 지하철은 어김없이 약속 시간 지켜준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철도 구조적 제약이라고 하면 이 분담도 만만치 않죠. 만약에 우리가 남북 철도 연결되고 대륙으로 철도가 연결되면 굉장히 훨씬 더 생산성과 효율성과 흑자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때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이 모스크바 아니죠. 그때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 그 G20 러시아 회담 가셔가지고 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자기는 꿈이 있다는 거죠.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베리아를 건너서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는 철도를 꿈꾼다. 그 꿈은 우리 꿈인데 왜 또 우리 꿈을 또 도용해서 근데 그 DJ가 맨날 말했던 꿈인데 김구 선생이 말한 꿈이고 그 이상한 근데 그거는 진짜 꿈이 아니고 이미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데 다만 이명박 정권 들어가지고 얼토당토하는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운행이 안 될 뿐이죠. 이미 우리 한반도의 철도는 단순히 지금 우리 내의 문제가 아니고 대륙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우리 남한의 경제에서 그야말로 그것이 창조 경제인데 분단되어 있는 철도가 북으로 연결돼 가지고 만약에 시베리아로 가는 것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됐지만 그것이 계속된다면 사실 부산항은 동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될 것입니다. 예. 북한의 뭐 요즘 뭐 북한 문제 때문에 뭐 종편에서 맨날 떠들긴 하는데 이전에 김일성 그 주석이 사망하기 전에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북은 앉아서 연간 뭐 14억 달러를 그렇죠. 벌 수 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이 한반도에서 차지하는 철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관망을 유럽 시장에 개방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철도 자본들은 그 자리에서 막 공중부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열화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2의 어떤 일제 감정기에 들어왔던 철도를 통한 어떤 민족의 자원의 수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과 진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나가보면 윤순 처장님. 또 그런 부분이 있죠. 이게 실제 그 외국이 들어와서 경쟁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보면은요. 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우리나라의 그 철도 기술 수준이 선진국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목, 쉽게 말하면 우리 토목 잘하잖아요. 토목이 80%입니다. 토목 기술이. 나머지 이 철도에 필요한 신호나 설비 이런 부분은 60%대예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꿈처럼 뭐 시베리아 철도, 횡단 철도를 만들겠다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에 있는 기술과 자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독식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 유럽에서 하지 못한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이 노가다 토목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많고 나머지는 설비나 이런 건 다 하청 받아서 하는 하청 산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현재 이런 민영화나 이런 부분들의 생각이라는 게 결과 철도를 발전하는 게 아니고 철도의 정말 사양 산업으로 좀 만들어가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 보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박훈수 의원님, 한국 철도 개혁이라는 발전 방안의 핵심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일단은 민영화를 저지시킨 다음에 국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철도 박사님께서. 기본적으로 한국 철도가 발전하려면 이 수발 KTX 분리를 막아야 되고요. 그렇죠. 예. 예, 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그 코레일이 연간 이제 개통 시기부터 이 수업 KTX 부분에서 얻는 수익이 7천억 정도 되고 한 2020년 되면 그게 1조 원대로 넘어가서 예. 장기적으로는 단기 수익뿐만 아니라 누적 적자도 갚아갈 수 있는 건실한 공기업이 됩니다. 이 건실한 공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철도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 선로가 늘어나고 운행 능력이 커질수록 용량이 커질수록 열차 제작도 더 자주 해야 되고요. 그럼 열차 제작을 자주 하게 되면 열차 제작에 따른 설계 능력, 또 제작 능력, 뭐 엔진 개발 능력, 신호 체계에 대한 개선 능력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건강한 공기업이 주도하고 또 관련 산업들이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서로 역할을 보완하면서 나가면 한국 철도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 토대가 완성되고요. 이걸 전제로 해서 대륙철도 연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남과 북의 그러니까 대륙철도 연결 사업이 그냥 건설만 되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의 상호 소통과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의 어떤 신뢰와 협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안정도 이루어지고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면서 이 지금 남북을 비롯해서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이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대륙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이런 대결 구도를 평화 구도로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한국의 철도 산업 자체를 한 단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데 그렇죠. 정치 권력들은 북한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자기 정권의 안정화라든지 어떤 이 여론몰이를 통해서 이 국내 정치에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철도가 갖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어떤 소통의 도구 그리고 이 장벽을 부수는 또 각 지역을 연결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경제력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적 어떤 아젠다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일부 정책 관료들이 철도에 대한 발전 정책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기 철학까지 담긴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문화유산입니까? 그렇죠. 자체로 역사와 철학이 담긴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철도 정책이 마련되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항구적인 어떤 평화와
안녕을 도모하고 또 유럽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순철 차장님께서 계속 평소 지론이 철도 발전이 매우 한국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철도 발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이번 철도 문제도 논의하고 사회적 협의를 하자. 그다음에 철도 발전에 대안을 추구하자. 그렇죠. 그 부분 그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거기 제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공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도 같은 경우는 먼저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청사진을 만든 이후에 그에 따라서 발전 방안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청사진은 없어지고 발전 방안이 불쑥 튀어나왔죠. 근데 보아하니 이게 국민들이 민영화라고 그 반대했던 그 부분을 들고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아니다. 그런데 주장을 보면은 경쟁 체제지 민영화는 또 아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논란이 한 3, 4년 있었지 않습니까? 극렬하게 이제 정부하고 이 시민사회나 이 노동계하고 논쟁이 붙었고 그게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민영화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부 하질 않았어요. 실제 국토부가 하지도 않고 실제 이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묵인했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국무에서 사인까지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민영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주보는 마차처럼 부딪혀 갈 거냐? 그렇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대화를 하자 이런 거고 그 방안, 이 철도 산업의 진흥 방안,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이것을 저희들은 학계나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노동계나 국토부 그렇죠. 정부 다 들어와라.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국회 내에 특위를 만들고 이 특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다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국회에서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 문제 해법으로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 민간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입법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가 뭐 파업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 부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 투쟁이 어떻게 이제 국민적 지지에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100일, 1000일 이렇게까지는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뭐 필요하면 100일, 1000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안전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다들 걱정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다. 즉 코레일 이사회를 통해서 국토부 말 그대로 옮기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코레일의 돈을 출자해가지고 경쟁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건 배임이죠. 그렇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손해가 날 것이 명백한 사항을 자신의 돈으로 국토부 말대로 경쟁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배임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성립 안 되는 건데 하여간 그쪽은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둔다고 그리고 노조는 파업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당사자라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노조의 주장은 이거죠. 그 다음 단계 민영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신뢰이기 때문에 신뢰는 말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북하고도 지금 행동 안 하니까 신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 없는 말만의 잔치는 결코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동 대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 행동이 뭐냐? 이 위법하게 또 어처구니없이 설립된 이 수석 KTX 주식회사에 대해서 국토부가 수석 KTX를 운영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면허권 주는 행위를 지금 중단하는 행위를 해줘야만이 최소한 어떤 민영화에 대한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노조와 또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노조는 그리고 그 면허권 발급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도 아니거든요. 2015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2015년 개통 못합니다. 못하는 거 국토부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급한 문제가 아니면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앞으로 미래 방향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주인 없는 공기업이라서 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순 사기죠. 주인이 없는 공기업이 아니고 주인이 있는데 주인한테는 주인 대접을 안 하고 주인도 아닌 낙하산들이 주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기업이 방만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주인은 누구냐? 바로 시민들이죠. 그렇죠. 국민과 시민들이 공기업 경영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 철도공사 같은 데는 그 이사진에 저희들은 가만수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민 사회가 들어와서 함께 철도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연애 사장도 사실은 새누리당 낙선자 출신이고 그 전에 허준영은 정말 더 황당한 경찰청장을 철도청장으로 갖다 놓고 노조를 사실상 파괴시키려고 그런 건데 그런 데서 오히려 비효율과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철도 개혁방안 중에서 무슨 노동자를 해고한다는 자꾸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아니라 허준영이 무슨 관리직 사원을 엄청 늘려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노조 파괴하려고. 여러 댓글 중에 그 코레일의 방망 경영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그 관리자층만 많고 실제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위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만 있다. 근데 그리고 그런 걸 노조가 옹호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노동조합은 그런 중간관리자들을 대폭 줄이고 현장으로 돌려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라 이런 걸 요구해 왔고요. 그런 중간관리자들이 누가 늘렸냐면 노동조합이 협상해서 늘린 게 아니라 허준영 사장이 와가지고 어쩌다 한번 있는 파업, 며칠 하는 파업에 대비하겠다고 이 비노조원들을 대폭 만들기 위해서 중간관리층을 대폭 늘린 거죠. 낙하산이 와가지고 방만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그것들이 갖는 비효율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해소해야 되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이걸 전체 코레일의 어떤 노동기족들 이 고임금 이런 문제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허준영하고 오세훈이 짜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대규모 개발 한강den스산 쓴다 해서 엄청난 사기극을 벌이고 그것도 역시 코레일의 부채 증가의 원인이 됐죠. 그 정말 허준영 오세훈 그건 정말 구속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한 측면에 가장 그 코레일 그러니까 철도공사의 노동자들한테 악선전이 대표적인 게 자동 승진제예요. 가만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다가 승진철만 되면 자동으로 승진된다. 이건 현실을 왜곡해도 아주 심각하게 왜곡하는 건데요. 그 경찰들이 순경으로 입사하면 대부분 이 높은 계급으로 안 가고 경사로 68%가 그냥 말단 경찰 하다가 퇴직하거든요. 지금 그런 꼴입니다. 이 자동 승진제가 워낙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노사 합의할 때는 회사 측에서도 충분히 그게 타당하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협상을 임해준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처음에 철도공사 직원이 입사하면 6급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자동 승진제가 없을 때는 이 6급이 언제 승진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승진을 시켜준다는데 이 일정 기간이 최소 승진기 아니라 최대한 늘린 겁니다. 그래서 6급에서 5급으로 가려면 최초 5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5급에서 4급으로 가려면 7년이 필요하고요. 4급에서 3급으로 가려면 1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철도 운동자들은 4급에서 3급 가려면 12년 다 채우고 나서 상급 가는 거고요. 그리고 3급 이상은 또 자동 승진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 한 3단계가를 가는데 24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30살에 들어와서 50이 넘어서 겨우 상급 따는 거고요. 그럼 승진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승진한다고 해서 이게 업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업무 추진비가 나오거나 판권비 이런 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기간사 일을 하지만 급수에 따른 이 기본급만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마치 어떤 이 아주 고질적인 악행, 노조의 어떤 철밥통 이런 걸로 얘기할 때 당사자인 철도 노동자들은 너무 억울하죠. 근데 그 새누리당의 많은 그 의원들이 이런 걸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이 자동 승진제로 놀고 먹으면서 진급하고 있다. 실제 진급은 엉뚱한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1, 2급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일반 기업들도 대부분 그런 비슷한 제도는 있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용산국제업무지구 그 건 때문에 철도공사가 부채 더 늘어나고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가고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결국 그 문제는요. 철도를 공사화하고 국토부가 이런 주장을 했던 거 아닙니까? 운임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상한 사업이 안 되니까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을 다각화라고 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용산
토지만 매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적극 들어서 가지고 이게 마치 돈 되는 것처럼 했지만 그 주범은 지금 경찰 출신 허준영하고 셀프 아웃된 오세훈 둘이가 뭐 셀프타네 오세훈. 예. 그래 뭐 르네상스니 뭔지 해가지고 완전히 이를 바벨탑에 저주를 맞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철도 노동자 누가 그거 하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 누가 그 일을 추진했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지금부터 즉각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낙하산들이 와서 계속 철도공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아니 파티는 관리직만 좀 끝났다. 늘어놓고.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파티는 누가 했습니까?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된 사람 그 양반도 다 카드로 파티. 예? 법인 카드로 파티했는데 그렇죠. 파티한 사람들은 다 장관되고 불법으로 이상한데 룸사롱 가서 쓰고 우리는 식당에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두려운 세상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지금, 예. 공기업 법인 카드로 파티한 사람들이 장관되니까 이게 파티가 끝이 나겠어요? 그리고 그런 예. 역사적 개발이나 부대 사업 이런 예. 것들을 끊임없이 강요한 게 국토부예요. 예. 그 2000년대 초반 국토부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부대 사업으로 수익의 그 전체 수익의 26%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 철도청은 0.몇 %밖에 안 된다. 이런 비효율적인 집단에서 개혁해야 된다, 민영화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부대 사업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일본과 한국의 철도 문화와 환경이 다르거든요. 독일과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의 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의 좋은 사례들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여긴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너네들 부대 사업 해라 이런 건데 단적으로 서울역 하루 이용 인구가 10만이 좀 넘습니다. 10만이 넘는다. 예. 그리고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신주구역 같은 경우는 하루 이용 인구가 340만입니다. 예. 그런 데는 부대 사업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또 도쿄역, 그러니까 신주구역 같은 규모가 도쿄에는 4-5 군데가 됩니다. 뭐 이케부쿠로역, 뭐 이 도쿄 이런 데의 이 유동인구를 따지면 엄청나죠. 뭐 오사카, 이 멀리 떨어지는 오사카역도 규모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런 규모 속에서 부대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건 가능한 구조죠, 거기는. 일본 철도의 특성상. 근데 그 외형만 갖고 한국에서 민자의 이 역사를 만들면 백화점을 만들면 굉장히 돈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망한 게 창동이라든지 노량진 민자역사 여기 투자자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러다 다 사기 당했잖아요. 이상한 철도 공사에서 이상한 업자들 끌어들여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인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업에 내몰려가지고 철도공사 담당자들은 가서 사업성 있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다 망하고 있는데 한국 철도의 제대로 된 현상 분석과 실질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외국 사례를 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네티즌들께서 공기업 사장, 낙하산 사장놈들이나 새누리당 같은 사람들이 철밥통이지 노동자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했다가 뭐 망한 사례가 꽤 있죠. 박근수 연구원님.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뭐 네티즌 너무 잘 알고 계신데 뭐 영국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요금 폭등 사고 증가 뭐 이런 게 특징이죠 민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영국에서 전직 그 민영화 이전에 이제 교통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영국 철도는 진짜 문제다. 철도를 잘 운영하는 것만 신경 쓴다. 영국 국철 민영화 되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민영화를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민들이 철도를 정말 제대로 운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민영화돼서 나타난 폐해들은 뭐 단순한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매년 1월 초에 가디언, 타임스, 뭐 BBC 방송의 주요 그 뉴스가 이 폭등하는 열차 요금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거든요. 도저히 우린 감당할 수 없다. 지금 서울, 부산 KTX 요금이 57,000원입니다. 근데 비슷한 거리가 있어요. 런던 뉴캐슬 28만 1,000원이에요. 28만 1,000원. 그래서 영국 사람들도 비싸서 못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장난감이 됐네요. 부자들의 장난감이 됐고요. 또 문제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회사들이 분리되다 보면 내부 거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당장 사고가 나더라도요. 사고 책임을 갖고 따지게 돼요. 그렇죠. 이건 우리 회사 책임이 아니야. 너네 회사 책임이야. 또 연계교통수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 영국 국철 시절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열차가 오고 이어서 열차를 환승해야 되면 이 열차가 조금 늦으면 기다려줬어요. 예. 근데 이제는 열차가 늦더라도 그 갈아타야 되는데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다른데 이 다른 회사가 열차가 늦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이 열차에 탈 사람이 있더라도 그건 당신네 사정이고 우린 떠나야 돼 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면 도착했는데 자기가 타야 될 열차는 앞에 열차가 늦었기 때문에 못 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멍하니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영국의 영무원들은요. 죄송합니다. 표를 파는 데 있어서 자격시험을 봐야 돼요. 왜 자격시험을 봐야 되냐면 26개나 되는 그 열차 운영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매표 시스템이 다 달라서 여기서 뭐 어떤 열차를 갈아타고 이걸 표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표를 제대로 팔 수 없고 그리고 그 표를 사는 사람도 특정 구간 환승을 몇 번 해야 되는 경우라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이 티켓팅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보세요. 수서발 KTX가 운행되는 곳은 목포, 광주, 부산이에요. 근데 수서에서 제가 마산 가고 싶다, 진주 가고 싶다 이러면 결국 동대구나 대전 와서 코레일 열차로 갈아타야 돼요. 왜? 그쪽은 운행이 안 되니까. 수서에서 타도 진주, 마산 갈 수 있는 구조를 애초에 갖고 있는데 이걸 떼내는 순간 그런 불편을 이용자들은 감수해야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 그러니까 뭐 이 돈을 더 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용 환경 자체도 굉장히 불편해지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영국에서 민영화에서 제일 돈 번 집단이 있거든요. 이 민영화에서 투자한 주주들하고요. 대형 로펌들이에요. 사고가 나면 소송이 많지. 예, 선로회사는 이 열차 운영회사가 속도를 위반해서 과속해서 사고 났다 그러고 열차 운영사는 선로 보수를 잘못해서 난 거야. 또는 운영회사끼리도 저 회사 열차가 잘못했다고 소송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소송에 참여한 로펌들은 돈을 버는데 이 소송의 결말이 나기까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누구 잘못이 확실히 규명이 돼야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한다든지 문제를 책임지고 해소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너 이거 문제 해결해라. 여기 선로 보수해라. 그러면 아니야. 아직 판결 받아봐야 돼. 우리는 책임 없어. 그동안 문제는 고스란히 유지된 채 시민들은 위험한 철도를 계속 타고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계속 빈발하면서 결국 시설 파트는 재공영화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정말 민영화하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우리 수서발 KTX도 어쨌든 회사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 날까 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장님 어때요?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되죠? 이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필수 유지 업무 제도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열차를 운행을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약 67% 정도는 운행을 하고 약 30% 정도가 지금 감축운행 파업으로 인해서 감축운행이 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철도공사가 대책을로 이건 사실상 영어로 하면 스트라이크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파업 파괴자들이거든요. 그걸 투입시킨단 말이죠. 투입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파업은 불편할 뿐이지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파업으로 인해서 5분마다 차가 올 게 7분마다 오는 불편함은 있어도 그렇죠. 위험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파업 파괴자들, 대체근로자들, 미숙한 자들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앞에 차가 서버렸잖아요. 앞에 차가 쓰면 아까 박흥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자가용 기차가 없는 것처럼 정해진 선로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추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한 차가 서버리면 연쇄적으로 뒤에 차들이 다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냐. 아주 간단한 조치를 못 해가지고 앞에 전동차가 꼼짝도 못하는 몇십 분 동안. 그러니까 뒤에 있던 우리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조합원이 앞에 열차에 뛰어가가지고 그걸 조치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철도는 대단히 연계성이 강한데 복수의 운영자들이 한 선로에 같이 뛰어들어오게 되면 경합하게 되면 결국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약관한 사실이죠. 동일한 선로에서 2개 이상의 복수의 열차가 경쟁한다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수서 KTX가 서울발 KTX를 추월할 겁니까? 결국 한 회사, 어떤 한 회사든 어떤 한 열차가 다른 열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적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게 이거는 철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러니까요. 당장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차장님, 경실이 윤선 차장, 우리 시민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철도가 제일 안전한 교통수단인데 네. 시간도 잘 지켜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처장님께서도. 근데 뭐 민영화돼서 그런 위험성 쉽게 예. 말해서 이제 다수의 이 그 운영자가 들어와서 문제라든지 이 운영자 간의 상호 네트워크 신호나 통신을 보내면 서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뭐 사고는 뭐 바로 일어나는 건 사실인 거고 실제 뭐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사고도 저 일련의 민영화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민영화된 운영자가 사실은 이제 직원들한테 이 정규직이 아니라 다 비정규직 쓰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을 쓰면서 대신에 뭐냐 안전교육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요. 그냥 그것은 굳이 돈 안 들어도 될 비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왜 수익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뭐 커피를 많이 팔게 낫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 이렇게 안전이나 여러 가지 교육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을 투입할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고, 지난번 사고는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는 예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봤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결코 민영화 같아서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운영자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할 소지가 높고 시민들로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경쟁체제 자체가 이익을 더 많이 남겨라는 건데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생길 거고 그게 저번에 돈 안 들고 우리 교통대 학생 그 학생도 참 너무 안 됐는데 딱한데 투입시켰던 것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해버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이미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지난번에도 보니 국제 토론회에서 나왔겠지만은 대신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 정기적인 교육, 선로 유지 안전 교육 이런 부분을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소홀히 한다는 거죠. 사실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놓고 서류로서 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이런 기본 교육을 해주지 않고 나서 투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신에 돈 되는 쉽게 말해서 커피를 팔거나 물을 팔거나 음료수를 팔거나 하는 쪽으로 직원들을 많이 배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철도가 안전하다고 믿고 탔던 승객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큰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보는 거죠. 철도는 사고가 나면은 대형 사고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 지금 KTX라든지 일반 우리 열차 기관사에 몇 분 타세요? KTX는 기관사 한 명이 타고요. 일반 열차는 앞에 기관사, 부기관사 차종에 따라서 두 명이 타는 경우도 있고 한 명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 우리 노동계랑 시민사가 1인 승무제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혼자 타다가 보면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정신도 잃을 수도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 메트로 지금 노동자들이 뭐 여러 분 자살해가지고 농성 나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들 나중에 민영화되거나 경쟁체제 되면 또 어쨌든 승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중요한 부분은 광역전철 또는 각 도시 지하철에서의 1인 승무 문제가 중요한. 특히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 5, 6, 7, 8호선이 있어요. 이 5, 6, 7, 8호선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철이 운행되면 맨 앞에 기관사가 있고 뒤에 차장이 있고 서로 보완을 하거든요. 근데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차장이 없고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승객을 안내한다든지 또 출입문 취급이라든지 실제 운행, 관제소와의 대화, 정보 교환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하고 또 깊은 지하심도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 그리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스템에서 사람이 주기적으로 목숨을 끊는다면 이건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문제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있는 사람은 하나의 부속품으로 간주되는 거죠. 그 사람이 건강한 노동을 해야만 그 안에 탄 이용객들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예요. 10년 전에 수백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대구 시민 그러니까 대구나 시의 진보적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위험하니까 2인 승무를 하게 해라 했는데 이건 1인 승무 시스템이고 안전이 확보됐다. 뭐 이렇게 해서 그 1인 기관사 한 명만 태웠는데 불이 나니까 승객들을 우왕좌왕하고 조치하라고 관제소 명령을 내려오고 객실 상황도 파악해야 되고 또 이 운전 조치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경황이 없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특히 지하철 같은 이 공개된 공간에서의 문제는 대구 지하철 사고도 어떤 분이 그냥 휘발유에 불을 붙여서 그 신화통을 던져서 사고 났거든요. 그런 어떤 불강력적인 외부의 어떤 이런 문제들로 그리고 사회가 얼마나 그 급변화되고 경쟁의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테러적 행위들이
충분히 있을 벌어질 수 수 있죠. 있는 예.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안전 시스템을 책임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 철도 전문가들은 항상 그래요. 철도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이 보완해주고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그걸 교정해주는 예. 이 크로스 오버식 안전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예. 그런 가운데서도 안전을 최후로 책임져야 될 자는 누구냐 할 땐 그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을 자꾸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서 배제시키다 보면 그 효율성 논리 때문에 이용객들은 위험에 그냥 노출돼 있는 거죠. 지금 하나만 더. 그래서 얼마 전에 철도 쪽에서 계속 뭐 1인 승무를 확대 강요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예. 서울역에서 제가 예. 그 기자회견한 걸 뵀거든요. 철도 노조 분들이. 예. 그 KTX도 한 분이 타셔도 괜찮은 거예요? 두 분이서 오손도손 서로 보완해 주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걱정이 돼서. 예. 지금 그것도 보면 이제 예. 저는 윤순철 저장님. 저런 부분이 있죠. 저는 이번에 철도노조 파업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저희까지 한 8,000명 직위해제했잖아요. 직위해제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고소고발을 한 200명 정도 했단 말이죠. 나는 왜 초기에 저렇게 코레일에 저렇게 나왔을까? 저는 이게 의문인데 그냥 이래저래 자료를 뒤져다 보니까 뭐 하나 이제 제가 확인하게 된 게 뭐가 있냐면은 코레일이 2014년에 2015년까지 국토부랑 협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인력 감축이 들어가 있어요. 인력 감축이 자연감소, 퇴직이나 이런 자연감소가 880명 정도가 퇴직한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한 인원이 505명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이제 파업 이후에 이 부분을 해고 조치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한 505명 정도를 해가지고 실제 한 400억 원 이상을 사실 절감하겠다. 이 비용이 계획에 있어요, 계획서에가. 제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자꾸 이제 어려우면은 부채가 많고 경영 비효율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자르고 인력 감축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비효율을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을 많이 이제 해고시키고 정리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이렇게 초기에 강경제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코레일이나 국토부가 계획하고 있는 500명 이상의 사실 인력 감축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사실 징계의 명분을 쌓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 보는 거죠. 엉뚱한 정책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그걸로 해고를 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원장님 이제 서서히 이제 마무리할 때 됐는데 왜냐면 우리 다시 한번 철도 파업의 정당성하고 그다음 우리 철도노조 이제 공공운수노조 속해 있고 그다음 민주노총에 또 속해 있는데 어쨌든 또 철도노조 파업을 엄청 지지하시면서도 민주노총에 대해서 또 약간 비판적인 시민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노동과 시민의 연대가 더욱더 가속화되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파업에 많은 시민들의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싸움은 정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석 KTX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국민들이란 밀양 송전탑 밑에 있는 그 할머니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제주도 강정마을에 있는 어떤 어부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어떤 농민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전라도 충청도 할 것 없이 모든 세금 즉 수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돈만으로 KTX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KTX가 왜 수서 강남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건설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냈던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 이윤이 빠져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수서에서 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수서 KTX의 이익은 올바로 사회로 환원돼야 되고 철도 내로 환원돼야 되고 그래서 밀양 지역의 열차가 더 많아져야 되고 정선에도 열차가 투입돼야 되고 전라도 어떤 오지에도 열차가 투입되는 것이 조세 정의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민주노총이 특히 이러한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을 주장해 왔지만 사실상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도 많았었고 또 우리는 서로의 또 각각의 요구 속에서 때로는 노동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노동자이면서도 우리가 함께 손잡는 법을 잘 몰랐었고 또 민주노총 또 정규직만 대변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적도 있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파업을 통해서 민주노총에 속해 있는 많은 노동조합이 새롭게 시민들과 연대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한 시민들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것이 아까 박흥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기관사가 건강해야 우리가 안전하구나. 그렇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국민이 예. 건강하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은 돼야 된다니까요. 한 차에. 그래서 요번에 제일 고마운 것 중에 불편해도 괜찮아 힘내라 철도파 얘기하셨는데 우리 철도 노동자들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싸움 끝나고 나면 더 요번에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전체의 사회가 보다 평등하고 연대적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민주중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역이나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무슨 캠페인하면 막 많이들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좀 철도역에서 아니 공익적 캠페인이라면 거기도 공공공간인데 그렇죠,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주 큰 불편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하게 해. 이런 것도 좀 나서서 철도 노조나 지하철 노조에서 해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 같습니다. 예, 박훈수 의원님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 시민들과 더 거리를 좁히자. 박훈수 의원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예, 짧게. 예, 안전과 그 이유는 상충되는 부분이에요. 그 안전도 유지하면서 그 효율화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그 안전하게 해서 에어백, ABS 이런 걸 하려면 돈을 더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철도에서 안전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그 지원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과감히 정책적으로 투입돼서 열차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정부나 코레일 이런 열차 운영기관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렴하고 안전한 철도. 예, 좋습니다. 윤천에 맞죠? 저렴하고 안전한 철도 우리 시민단체들 더. 그게 맞죠. 그게 맞고.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니까 한마디만 하면은 정부는 이렇게 이 국정을 힘으로만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대화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파국을 맞은 철도 정책을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우리 오늘 아주 세 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7시 서울광장에 철도노조 파업도 지지하고 박근혜 1년 정말 분노한 국민들 안녕들 하십니까? 서로 물으면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